자, 그래서 우리 12쪽에 과학과 인류의 지속적인 삶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이랑 인류의 관계, 삶을 하기 전에, 그걸 하기 전에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 그래서 과학에 대한 공부를 일단 간단히 할 겁니다. 우리 그냥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제 뭐가 시작이냐면요. 의문이 시작입니다. 모든 과학의 시작은 의문이야, 의문.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과학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뭐 그런 거 과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해요.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지구 크기 측정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구가 동그랄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얘랑 이 지역에 똑같은 날, 하진날, 정오 똑같은 시간에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고 여기는 그림자가 안 생겼어. 이 지역엔 그림자가 생기고 이 지역엔 그림자가 안 생겼어. 라는 과학자 알아요? 그 아르키메데스 맞나? 하여튼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 과학자가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아, 지구 크게 측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연관이 돼요? 하여튼 그 사람은 그 의문, 왜 이 지역에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고 여기는 그림자가 안 생기지를 처음 시작으로 이걸 이용해서 지구 전체 둘레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구 둘레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든지 처음은 의문이에요, 의문. 왜 그랬을까? 시작한 겁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그림자가 여긴 생기고 여긴 안 생겼던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거나 문제점을 발견해. 얘는 뭘 했냐면 예로 나온 건 떨어뜨린 탄산음료 캔을 언제 열면 음료가 흘러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해서 이거는 그래요. 아니면 이런 거 예를 이걸로 들어볼까요? 감자를 캤어. 감자를 캐서 창가에 놔뒀어요. 창가에 감자를 이렇게 놔뒀더니 감자가 며칠 지났더니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왜 변했을까?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 이거는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잠정적 결론은 물론 내가 생각한 결론이지만 뭐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 현상을 보고 의문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가설을 설정했어. 어떻게 설정했냐면 창가에 놔둬서 색깔이 변했으니까 햇빛을 받으면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할 거라 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가설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탐구를 설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하는 거죠. 내 가설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캔을 했지만 감자로 계속 연결하면 감자가 모았다고 가설을 세웠어요. 빛을 받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두는 겁니다. 뭐 하나는 창 밖에 두고 하나는 뭐 저기 창 안에 두고 이렇게 둬서 하는 게 아니야. 습도나 온도나 이런 건 동일시하고 빛만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는 동일한 상자에 감자를 넣고 하나만 덮어서 빛을 차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가설을 맞출 수 있는 그 조건만 다르게 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감자에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안 받으면 안 변하고. 그러면 그걸로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을 해가지고 뭐 자료 관계라던가 규칙성, 경향들을 찾아낸다. 왔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바빴겠네요. 우리 책은 12쪽 피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우리 실험 결과에 따른 정리랑 거기 그 실험 결과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다.
결론을 도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려. 근데 실험을 했더니 감자 실험을 했더니 뭐예요? 하나 또 했는데 둘 다 변했어. 만약에 그러면 뭐예요? 내 가설이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한다. 그리고 다시 설계 수행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실험 자료를 모으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실험을 했는데 감자로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가설이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고쳐. 빛을 받은 애만 변했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치면 실험이 가설 다 틀린 거잖아. 그쵸? 있는 그대로 쓰고 자료 분석해서 맞으면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틀렸으면 다시 돌아가서 가설 수정해서 다시 탐구 설계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요. 다 탐구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예로 해볼게요. 자,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곽기병에 걸린 닭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더니 곽기병이 사라진 걸 봤어. 그러면 이제 문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의문을 가진 거지. 왜 났을까? 그러면 당연히 현미에 곽기병을 낳는 물질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가설을 설정한 겁니다. 에이크만이란 과학자가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실험을 해야겠죠. 내 가설이 맞냐. 이 가설은 잠정적 결론입니다. 지금 아직은 현미에 곽기병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지. 그냥 내가 생각한 거잖아. 백미 대신 현미를 먹었더니 나은 걸 보고. 그래서 이제 탐구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한 채 내 가설이 맞는 하나는 그래서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누고 한쪽에는 백미만 한쪽에는 현미만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현미를 먹은 닭들은 곽기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백미를 먹은 닭에서는 곽기병에 걸리더라. 그리고 다시 곽기병에 걸린 그 닭들한테 현미로 바꿔서 줬더니 곽기병이 나았어. 그러면 내 가설 맞았다. 그쵸? 그래서 현미에 곽기병이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실험에선 뭐예요? 현미에 곽기병이 고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성분 때문에 있는지까지는 모르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하고 싶으면 또 거기에 대한 탐구를 설계해가지고 이건 뭐 단순하게 되진 않겠죠. 막 다른 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과학 탐구의 과정이 방법을 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관찰로 하는 경우도 있죠. 관찰로. 우리가 지금은 내 가설에 맞는 탐구를 설계해서 하는데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저기 우주에 대한 걸 연구하고 싶어. 우주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걸로 할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번에 탐구 계획하는 걸 따로 나와서 했네요. 그래서 여기 감자 나온다. 그 탐구 문제를 정한다. 내 의문이 생긴 거를 결정하는 거를 계획서 세우는 건데요. 뭐 탐구할 내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탐구 기관 장소 기록한 다음에 실험 과정 계획하고 주의사항 뭐 이런 거 기록하고 계획서 발표하고 활용하고 그래요.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그냥 그렇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요거 볼게요. 요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실험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두고 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건만 다르게 해서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게 통제 변인.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조작 변인으로 인해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하는 요인은 종속 변인.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다는 거. 이런 걸 종속 변인이라고 하고, 독립 변인 중에는 통제 변인도 있고 조작 변인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변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는 거. 아까 감자에서는 빛을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생기게 하는 게 조작 변인이고, 나머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통제 변인이고, 그 다음에 클리닉 끝났는데 가도 돼요? 벌써 끝났어? 네. 잘 가요. 네. 자, 저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업 끝나고 클리닉 하잖아요. 클리닉은 다 하고 다 고치고 다 맞으면 한 번에 가는 거고, 아니면 고치고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보는 거, 테스트. 오늘 배운 내용 테스트.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기 빈칸도 한번 채워볼까요?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는 탐구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일단 풀 시간 줄게. 풀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자,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는 탐구 과정을 뭐라 그런다? 과학적 탐구 방법. 좋아요. 과학적 탐구 방법입니다. 요거는 같이 채점하고 고쳐주시면 돼요. 자, 탐구 설계 단계에서는 뭐가 맞는지 검증한다. 가설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한다. 그래서 가설에 맞는지 검증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설이 틀리면 다시 탐구 설계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가설 수정하고. 자, 과학 탐구 과정 중 결과 자료 모아 표나 그래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는 뭐라고 썼어요? 자료 해석 단계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 써도 돼요. 책 보고 했으면 뒤에 뭐가 붙죠? 뭐가 붙냐?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틀렸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조건이나 일정하게 유지한 조건은 아무도 안 했다? 자, 통제 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조작 변인 감정력을 유지하는 통제. 자, 그 다음에 14조 인류 문명, 과학과 인류 문명인데요. 요거 이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 문명 어떻게 변했는지, 연관 관계를 설명한 거라서 그냥 쭉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이 발전해.
그러면 인간의 사고를 바꾸고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문명의 발달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를 통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기가 발명된다. 뭐 이렇게 쭉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발전이 인류 문명의 발달로 영향을 준 사례로 인쇄 기술의 발달이 나오죠. 우리가 책을 사람이 써서 하던 시대보다 인쇄로 하면서 뭐예요? 책값이 싸지고 널리 보급돼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많은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서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준 거죠. 이런 거. 아니, 증기기관 발전. 증기기관 발명은 완전 중요한 얘기죠. 지금 현대에서 바뀐 것 중에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인간이 수작업으로 하던 모든 작업이 기계가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 거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옷 만들 때, 예를 들면 모카를 뽑아. 사람이 하고. 모카를 뽑아서 실로 만들어. 이것도 사람이 하고,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어. 이것도 사람이 했고, 옷감을 다시 바느질해서 옷으로 만든 것도 사람이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계가 발전하면서 그걸 다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옷감을 실이 쭉쭉쭉 나오면 기계가 막 돌아가면 옷감이 촤르륵 나오고,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여기 지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고, 그 다음 장거리 이동은 증기기관 차 얘기하는 거예요. 증기기관 기차 포인트입니다. 증기로 가는 기관차, 그 열차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전기죠, 전기. 근데 전기가 이제 현재는 우리가 대부분의 기계들이나 전기 기구들 다 전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옛날엔 증기기관이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나? 증기기관은 뭐냐면 우리가 석탄같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뭐예요?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뭐가 나와요? 증기. 막 연기 나면 증기 나오죠? 그럼 그 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겁니다. 엔진을 돌려서 기계를 만드는 게 증기기관인 거고, 전기는 이제 전기를 사면 이제 기관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편리하고 작은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증기기관은 일단 크기가 엄청 큽니다. 왜냐면 거기서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야 되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돌리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작아지기도 했고 편리해지기도 했죠. 기구만 꼽으면 돌아가잖아요. 전기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막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어요.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 발전소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화력발전 해서 아직도 석탄을 태웁니다.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면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핵발전소 해가지고 핵으로 하죠. 그러면 핵분해를 통해 열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물을 끓여요. 걔도 물을 끓입니다. 핵발전소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걔도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면 걔로 돌려요. 그래서 아직 증기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기를 발명하면서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전기기구 만들어져서 삶이 편리해졌다. 그 다음 항생제, 백신, 엑스레이, 그 X선 개발로 의학이 크게 발전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백신은 뭐예요? 백신은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는 거고,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 같은 걸 치료해주는 약이 항생제죠. 옛날에는 그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많았어요. 감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감기 이런 애들도 염증인 거잖아요. 기관지 염, 뭐 이런 폐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항생제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옛날엔 항생제 이전에는 치료가 안 됐어요. 감기에 걸려서, 폐렴에 걸려서 스스로 낫지 않으면 사망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손톱에 어스러미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뜯고 싶잖아. 뜯고 싶어서 뜯었어. 와!
뜯었는데 너무 잘 못 뜯어가지고 여기 상처 좀 났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막 돌아다니면 붓습니다. 살짝 부어. 땡땡해져. 감염된 거. 하지만 요거 땡땡해지는 거 하루 이틀 정도만 그냥 있으면 알아서 치료돼요. 우리 몸이 알아서.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내가 막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면 얘가 붓는 겁니다. 좀 부어. 번지는 거지. 근데 치료 방법이 없는 거야. 옛날에 뭐 했어요? 잘랐어요. 진짜 심각하면 잘랐어. 자르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번지면 이렇게 번지면 결국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 잘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항생제 개발로 이런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화기나 인터넷 발명으로 정보를 찾거나 주고받는 것이 빨라졌다. 반도체 발명으로 컴퓨터같이 첨단 기기가 개발되어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반도체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도체가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도체. 그리고 부도체라고 하기도 하고 절연체계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그럼 반도체는 반만 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기 신호로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조절할 수 있는 물체예요. 요걸 개발하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가 발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과학 발전이 인류 문명에 완전 크게 영향을 준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야랑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도 관련이 깊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 과학 공부하다 보면 특히나 수학은 과학이랑 분리할 수 없죠. 연관돼 있습니다. 과학의 언어가 수학이라고 할 정도로 수학이 계속 나와요. 이게 수학이야 과학이야 할 정도로 수학, 특히 물리 파트에서. 물리 파트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말이 많은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당연히 기술공학은 뭐 과학이랑 연결돼 있죠. 과학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의 발전으로 기술공학에 영향을 주고 얘네들이 발전한 거니까요. 그래서 철이 다루는 기술은 기계, 자동차, 배, 건축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아치문의 문과 다리는 과학 원리를 건축공학에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영상, 아트, 미디어 아트, 음악 분수 이런 것도 과학기술 활용된 거고, 특히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완전히 첨단 과학기술이 연결돼서 예술이랑 연결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학 원리 증명하고 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더 발전했다. 그러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과학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에서 수학을 증명하고 그 수식으로 다시 수학도 발전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나오냐면요. 첨단 과학기술 나와요. 첨단 과학기술. 아까도 첨단 과학기술 잠깐 나왔는데요. 첨단은 그냥 첨단의 말뜻은 아마 그런 거예요. 바늘 끝에 제일 뾰족한 부분? 그냥 말뜻만 하면 첨단은 그런 부분이고, 그냥 첨단 과학기술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제일 가장 발전된 그런 과학기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뭐 많이 쓰시죠? 챗GPT? 재미나요? 뭐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우리가 이용하는 건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전자상거래나 자율주행, 드론 등을 이용해서 뭐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요. 뭐 자율주행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많이 들어와 있죠. 너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해가지고 이미 여러 주에서는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돌아다녀. 그러면 어플 같은 걸로 잡아서 타고 알아서 목적지 가면 내리면 어플 결제해가지고 운전자 없이 그냥 택시 탈 수 있는 거. 무임승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하지. 어플로 연결된 거 결제 안 하면 문이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도 안 열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자율주행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는 모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무인으로 할 수는 없어요. 무인으로.
운전자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운전자석에 운전자가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만 자율주행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엔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율주행이 되긴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나중에 더 발전해가지고 그게 더 발전하면 우리도 운전자 없는 차를 막 타고 다니겠죠. 현재 아직 미국 쪽에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복잡하고 골목도 많고 이런데 미국은 어때요? 도로가 막 길고 뭐 그렇대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연결해서 뭐 우리가 집에서도 쓰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홈이라 그래가지고 어플로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킨다거나 아니면 잘 때 누워서 어플로 불 끈다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이나 난방기 같은 것도 미리미리 에어컨 조절하고 뭐 이런 것도 인공지능에 연결되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로봇공학, 로봇, 우주탐사, 수술, 생산, 재난구조 등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나쁜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 우주탐사 같은 경우에 화성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화성에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갔죠. 사람이 한 번도 안 갔지만 많은 우주 탐사선이랑 그다음 로봇들이 많이 가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샘플 줍고 사진 찍고 집으로 전달해주는 애들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술이나 생산. 수술에는 로봇이 수술을 한다기보단 지금은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막 인공지능으로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로봇팔이라 그래서 섬세한 작업할 때 로봇을 사용해서 하는 수술들이 있고, 그 다음 재난구조에는 특히 사람이 가면 위험한 구조 현장, 특히 뭐 불, 화재 사고나든가 아니면 지진 뭐 이런 곳에서 로봇으로 인명 구조하기 위한 탐사하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변화고, 생명공학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 아까 그 과거에 항생제 개발한 것처럼 지금도 신약 개발 계속 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진단과 치료. 옛날에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죽은 사람 해부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안 죽은 사람 해부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안에 있는 뭐 뼈나 이런 게 보였어. 그걸로 했다가 지금은 뭐 CT도 있고 MRI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 사람 내부 장기가 다 찍혀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진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거들의 개발이 됐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은 유전자 조작과 관련해서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물로는 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복제라던가 동물 복제 뭐 이런 걸 하지만 인간은 복제는 물론이고 조작 같은 것도 금지돼 있어요. 윤리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술로는 지금 충분히 인간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만 생각하면. 하지만 문제가 크죠. 그래서 생명윤리 문제 때문에 금지입니다. 금지. 인간 실험 금지야. 그래서 조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조작을 해. DNA 자르는 가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가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작을 해봐. 조작할 수 있어. 하지만 걔가 나오면 안 돼요. 조작된 애가 태어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뭐 조작된 정자, 난자 뭐 이런 애들도 그냥 다 폐기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작할 수는 있어요. 기술이 되지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죠. 큽니다.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영화 복제 사람 복제해. 사람 복제 왜 하냐면요. 영화에서는 대부분 사람 복제 왜 하냐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겨서 장기에 이식을 해야 돼. 그러면 복제한 사람의 장기를 쓰면 어때요?
잘 맞겠죠, 그쵸? 우리 장기 이식하면 그 맞는 거 하려고 막 혈액형도 맞추고 막 그런 거 맞춰가지고 장기 이식 하거든요. 근데 나를 복제한 사람의 장기를 넣어. 그러면 잘 맞겠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장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얘는 사람이에요? 도구예요? 난데? DNA가 나야. 나랑 똑같은 DNA를 가졌어. 근데 걔를 내가 내 장기를 위해서 키워가지고 그 장기를 뺏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럼 이거는 인간을 죽인 살인인가?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우주탐사, 글로벌 인터넷 연결 활용돼서 우주관광 활발해질 예정이다. 여기 뭐 인공위성도 여기 포함이면 인공위성이 있음으로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한 GPS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저기 미국 어디선가 축구를 하면 그 손흥민 축구 하면 그 축구 장면을 우리 집에서도 동시간에 이렇게 옛날에는 저기서 볼 차면 몇 초 있다가 여기서 찼다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차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 뭐 우주 관광이 활발해질 예정이다. 이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도 충분히 돈만 있으면 뭐 50억, 40억 얘기하지만 40억, 50억만 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간다기보다는 지구 대기 끝쪽 우주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하지만 뭐 이제 달에 간다거나 어딘가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아직 멀었죠. 아직 충분히 멀었고 지금 이제 다시 달에 가는 거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올해인가? 작년에 달에 가는 거 해가지고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죠. 달에 다시 가서 탐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전이고 여기도 윤리적 문제가 하나 있네요. 우주 자원의 불균등 이용. 자꾸 달에 가려는 게 달의 자원도 좀 달에 갈 수 있으니까 달이 제일 가까우니까 달에 가서 좀 자원도 가져오고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탐사선 보냈어. 달 탐사선. 그러니까 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보냈어요. 근데 그게 몇 나라 안 돼요. 뭐 세봤자 10나라도 안 된다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러면 그 우주에서 자원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다. 이러면 이제 진짜 몇 나라 안 되겠죠. 그럼 걔네들만 이용하면 더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런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과학 발전은 과학 원리 발견, 그 다음 기술 자, 기기 발명으로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다. 과학 개념이나 원리는 기술 공학, 그 다음에 뭐와 연관돼 있다? 예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더 연장되겠지. 인공지능 발달로도 더 연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생명공학의 발달이 인간 수명 연장엔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다 아는 거, 그냥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과학 기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게 대표적인 게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 파괴입니다. 뭐 많이 들어봤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변하고 생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도한 개발로 도시화 산업화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자원이 고갈되곤 있습니다만 위기감은 좀 적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진짜 큰일인 거고요. 사실 자원 고갈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막 엄청 막 큰일 났다 싶진 않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자원 고갈이 되게 큰 문제였어.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 석유도 못 쓰고 석탄도 못 쓰고 너무 줄어드니까 우리 이러다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산업혁명 전으로 돌아간다. 막 이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지금 기후 위기처럼. 근데 이것 또한 발전으로 인해 과학 발전과 기술 개발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곤 있지만 위기감은 줄어들었죠. 왜냐면 우리가 원유라고 해서 땅을 파면 기름이 나잖아요. 그럼 그 기름을 가공해서 휘발유, 석유, 경유, 등유 뭐 이런 걸로 분리해가지고 그 가공된 애를 쓰는 건데요. 이 가공 기술이 발전한 거야. 가공 기술이 발전해서 똑같은 원유의 양이랑 우리 가스라고 해서 가스, 그 석유가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공 기술이 발전해서요. 똑같은 양으로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자원이 고갈돼 가고는 있지만 위기감은 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기후변화는 뭐 지금 다 얘기하면 뭐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얘가 제일 큰 문제야. 기후가 변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그 명태라는 생선이 있어요. 명태라는 생선 알아요? 명태를 얼리면 동태고, 말리면 북어고, 얼렸다 말렸다 하면 코다리고, 그 명태 새끼가 노가리고, 뭐 하여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제일 많이 먹는 생선인데, 살아있는 걸 끓이면 생태야. 자, 어쨌든 그런 앤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가 안 잡힙니다. 명태 0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명태는 다 수입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명태가 제일 흔한 생선이어서 제일 많이 잡히는 흔한 생선이어서 이름도 여러 개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저거에 우리 음식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 명태 0마리 안 잡혀요. 이거는 그 바닷물하고 수온이 달라져서 이제 명태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니면 사과로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는 옛날에만 해도 어디서 제일 많이 자랐냐면요. 사과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데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제일 밑에 부분, 남부지방에 남해랑 연결되는 거기였는데 지금 현재는 중부로 올라서 중부로 서울 근처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과도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 어려울 거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개마고원, 그러니까 북한 쪽 사과를 사과 가격도 엄청 올랐죠. 옛날에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라고 흔한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비싸. 그리고 제주도에서 망고가 자라고 있죠. 옛날에 망고가 아니라 바나나도 자라기 힘들다고 했는데 바나나도 온실에서 자라고 제주도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제주 망고 유명하잖아요. 망고가 자랍니다. 열대 과일이 올라오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던 애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죠. 그 다음에 사실은 기후가 되게 많이 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예민하게 받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에 좀 더 덥고 겨울에 좀 추운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렇죠.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데 원래 좀 더웠으니까 에어컨 좀 더 켜고 좀 덥게 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했어. 근데 겨울이 자꾸 추워. 지금 어제 밤에 온도가 영하 13도? 막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추워. 근데 전체 겨울은 별로 안 춥죠. 근데 어떻게 춥냐면요. 북극이 춥잖아요. 북극에 제트기류 있는 거 알죠? 제트기류. 북극을 둘러싸고 원래는 제트기류가 형성돼요. 근데 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꾸 약해져. 자꾸 구멍 뚫려. 그래서 자꾸 약해져가지고 제트기류 안에 이렇게 고립돼 있어야 되는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자꾸 흘러. 근데 이 흐르는 게 우리나라 쪽으로 흐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추웠던 해가 있어. 꽤나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나? 하여튼 한참 옛날 얘기예요. 그때는 어제 내가 영하 13도 정도라고 했잖아요. 한 2주 정도가 계속 그 날씨였어. 상온으로 안 올라, 계속 영하. 최고 온도도 영하 막 5도, 막 영하 10도 이러고, 최저 온도는 막 20도 가까이 되고, 막 진짜. 왜? 북한 그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택배가 다 얼어서 오고, 모든 택배는 다 얼어서 오고, 냉동 창고가 따로 없어.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냥 밖에서 팔아도 안 넣고. 스킨을 사서 얼어서 오고, 막 과일을 사도 다 얼어서 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보일러 좀 틀고, 패딩을 좀 더 두껍게 끼고, 버텼어. 근데 그게 재작년인가에 어디로 갔냐면요. 미국으로 한번 흐른 적이 있고요. 대만 쪽으로 흐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흘러. 근데 이게 랜덤이야. 어디로 흐를지 몰라. 근데 대만으로 흘렀을 때가, 대만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따뜻한 나라예요.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 1, 2도로 떨어진 거예요. 영하로 가지도 않았어요. 1, 2도. 근데 엄청 많은 사망사가 생겼습니다. 노인분들이 그걸 못 견딘 거야. 추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추운 적이 없는데 0도 가까이 되면 춥잖아요. 추운 걸 못 견뎌가지고 저체온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온도 변화도 큰데 우리나라는 많이 예민하게 못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해가지고 현대 세대가 발전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이나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그러니까 지금 막 알게 뭐야 하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만 잘 살게 막 환경을 파괴되든 말든 막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막 공장은 계속 짓고 이러지 않잖아 지금 현재. 그거는 후에 미래 세대도 쭉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풍요로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발전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표용사회. 혁신적인 성장을 통한 국민 삶이지. 항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혈력 강화. 이것만 볼게요. 미래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그러면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아까 과학기술이랑 발전 연관해서 보면 우리 해양 쓰레기 문제가 많고, 해양 쓰레기는 사람이 한두 개 주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로봇을 해양 쓰레기를 수집하는 로봇을 띄워가지고 그걸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 소비는 지금 현재 화석연료는 환경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도 생기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거죠. 일단 친환경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태양열이라던가 아니면 지열이라던가 수력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한 전기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수소 자동차 들어봤죠? 수소 자동차. 우리 지금 원래는 휘발유로 가는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가 지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뭘 늘리고 있어요? 전기자동차를 늘리고 있어요. 그쵸? 전기자동차 다음 세대는 수소자동차입니다. 수소자동차는 이미 만들어는 졌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어요. 수소자동차는 태우면 휘발유는 태우면 우리 배기가스라 그래서 그 자동차 뒤로 막 연기 나오면서 오염물질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수소자동차는 뭐예요? 뒤로 태우면 뭐 나오냐면 수증기 나옵니다. 수증기. 물 만들어져요. 물. 수소를 태워서 산소랑 결합하면 수증기 물이 돼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수소가 H2고 산소가 O2니까 얘네들이 결합해서 물이 된다.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수증기가 만들어진다. 이거 중2 때 중2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자동차가 우리 다음 세대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친환경
하여튼 그 에너지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던가 옥상 생태계 보전, 육상이지 목상이 아니라, 미안해요 옥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태계 충분히 보전하고, 기후 변화랑 대응, 요것도 최대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그것도 들어봤죠. 뭐 빙하가 녹고 있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게, 우리가 아니 바닷물이 갑자기 늘어서 오로로로 잠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폭우. 그것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네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너네가 느끼는 이 폭우는 예전에는 잘 안 일어났어. 비가 오는데 갑자기 막 1시간 안에 막 엄청 와서 막 잠기고 이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기후 변화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홍수가 났어. 물이 범람했어. 그게 반복되면 걔가 물에 잠기는 거야. 그러면서 해수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해안가가. 제주도, 특히 제주도는 지금 보면 해안가 주변에 섬이니까 이 주변에 그게 달라졌어요. 지도가.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시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 때문에 환경이 오염됐지만 다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 해서 아까 얘기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게 수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걸 개발로 환경 오염이랑 기후 변화 완화하고 대체 에너지 마련한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래서 탄소 포집, 여기 나오네요. 탄소 포집이 중요한데요. 요즘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너무 많아서. 왜? 화석연료가 땅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꺼내서 태우니까 지표에 있던 이산화탄소까지 다 탄소가 끄집어져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래서 얘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고, 얘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 포집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공기 중에 없게 만드는 게 포집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거는 탄소 포집 장치로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 아니면 뭐 그런 기술도 있대요. 플라스틱처럼 아예 고체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그 탄소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 사라지게 할 수 없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를 잡아다가 땅 속에 묻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서 줄이는 거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지구온난화가 감소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실천 방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중자동차와 자전거 이용하기, 에너지와 물 절약하기,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 용품이랑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나무 심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잘 하고 있진 않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고, 사회적 실천 방향은 우리가 이제 뭐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캠페인 및 정책 지원하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촉진, 폐기물 감소, 물 절약은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어쨌든 환경보호, 탄소 배출량 감소, 국제협력. 그래가지고 뭐 약속은 하긴 했어요. 우리 하지 말자. 약속은 했습니다.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그건 지켜졌어요. 우리 옛날에 오존층 구멍 뚫렸던 거 알아요?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거에 냉매로 프레온가스를 너무 써가지고 이제 빵꾸가 뚫렸단 말이야. 오존층이 뚫리고 뭐 한 개 파괴되고 큰일이 났었어. 그래서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우리 그거 쓰지 말자. 안 썼어. 안 썼더니 어때요? 오존층 구멍이 작아지고 있어요. 현재. 이만했던 게 줄어들었어요. 약속을 해서 지키면 돼. 근데 지킬 때 이제 뭐 모종의 관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이거나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국제적으로 약속을 다 지키면 되는데요. 이게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건 결국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장을 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줄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를 덜 탄다거나 공장을 덜 돌린다거나 뭐 이런데 약속을 했어. 네,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왜냐면 발전에 계속 그게 포함되니까. 발전에 연구에 지금 현재 첨단으로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이 최대 첨단 그거고, 인공지능 개발 안 하면 자꾸 뒤처지는데, 인공지능 개발하고 발전하려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진짜 많이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열도 진짜 많이 발생하고, 오염하면 얘를 식혀야 돼. 또 열이 너무 발생하니까 얘를 식히려고 전기가 또 진짜 많이 들어가. 이런 걸 안 하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인공지능 개발하지 않겠어 라는 나라가 어딨어요. 그쵸? 다 그거 하고 우주 개발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잘 안 지켜진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켰어.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진짜 잘해요. 재활용 분리수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미국 가봤어요? 미국은 그냥 무언가를 분리하지 않아.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다 넣어요. 뭐 음식물 쓰레기고 플라스틱이고 뭐 종이고 그냥 쓰레기가 하나야. 그냥 다 넣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땅이 좁으니까요. 그쵸? 쓰레기를 처리할 그 토지도 없어. 자, 어쨌든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려고 만든 게 국제협력이고 약속은 되게 자주 합니다. 약속은 매년 해요. 매년. 자, 문제 풀게요. 빈칸 채워봅시다. 다 채웠어? 네. 미리 하지 마요. 자, 요거는 두 개니까 바로 합시다. 지속가능 발전은 현대세대 발전에도 미래세대와 이용할 뭘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다. 환경과 자연. 아니, 배워냈을 자연. 좋아요. 그 다음에 인류가 증명한 다양한 분야 문제 해결하는 필요한 도구 지식 제공하는 거. 다시 기술. 그렇지.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해결하기 위한 것도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좀 풀 건데요. 우리 어디 풀 거냐면요. 18쪽. 19쪽에 18, 19쪽을 다 풀 게 아니라요. 홀수만 일단 풀겠습니다. 홀수 문제만. 자, 1번 옳은 걸 보고서 모두 고르래요. 자, 가설 설정 실험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틀렸죠. 이것은 틀렸고, 자료 해석 실험 결과로부터 규칙성 찾는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결론 도출에 잠정적 결론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잠정적 결론이 뭐예요? 가설이죠. 그러니까 가설 설정 설명입니다. 답은 2번. 채점 이쁘게 해주세요. 자, 3번.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네요. 자, 탐구는 구체적인 것이 좋다. 탐구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궁금한 건 탐구 문제로 발전시킨다. 탐구 범위는 가능한 넓게 설정한다. 스스로 탐구 수행 가능한 거 한다. 이거는 뭐 안 배워도 풀 수 있겠네요. 몇 번? 5번. 뭐라고요? 진짜 5번으로 했어?
아니 이거 국어 문제 아닙니까? 국어 문제. 스스로 탐구 수행이 가능한 걸 해야지. 그럼 스스로 탐구 수행 가능하지 않는 걸 골라요? 아니죠. 가능한 넓게 설정한다. 틀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해야지. 무조건 넓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어. 스스로 탐구한다는데 그 탐구 주제가 핵 융합 발전 그런 거거든. 아,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란 얘기야. 이 문장이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정하지 말란 얘기야. 4번입니다. 5번 탐구 과정 과학 탐구에서 가설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할 때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조건이나 같게 하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쓰래요. 지금 다르게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조건, 같게 하는 조건을 합쳐서 뭐라 그러는지. 자, 그럼 통제변이 우리 아까 통제변이 배웠잖아, 그쵸? 통제변인이 뭐였어요? 이게 얘는 지금 다르게 한 조건이랑 같게 하는 조건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써야 돼요? 변인만 써야 되는 거예요. 변인이. 클리닉 잘 봐요. 잘 보고 잘 가요. 좀 내가 시험 보는데 좀 틀릴 것 같아. 많이 틀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신 먼저 공부 먼저 좀 하고 기권 없습니다. 기권 없어요. 기권 하면 다시 와서 수업 들어. 다시 처음부터 아까처럼 가설 설정 수정하는 거부터 너는 수업을 다시 기권하면 공부 좀 하고 자습 내용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봐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공부 먼저 하고 시험 보면 또 잘 맞으니까. 자, 어쨌든 7번 할게요. 과학 개념이나 원리가 다른 분야에 이용된 사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래요. 물론 이 얘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은 다 맞는 얘기고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뭐예요? 다른 분야에 이용된 사례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음 몇 번? 4번. 그래요. 이거 그냥 틀린 내용이네. 통신수단이랑 식량 직접적 여기 직접적 완전 틀렸죠. 자, 9번. 4번. 응? 4번도 맞다고. 아니, 틀렸다고. 옳지 않은 거라고. 아니, 그니까, 저기 들어가 보면 간접적으로 요만큼의 영향을 있을 수도 있지. 통신이 발전하면서 부족한 거에 연결을 달해서 어딘가에서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직접적인 영향,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식량이 이렇게 늘었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자, 9번. 지속발전 가능, 거꾸로 읽었네요.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 개인 모두 노력한다. 지능 가능 발전을 위해서 나 지금 계속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요? 지속 가능 발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된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빈곤과 기아태치, 불평등 감소, 경제 성장 등도 포함된다. 국가 간의 사회학보다 국가별로 독립적인 일을 한다. 효과적이다. 지속가능 발전이라 현대세대 발전하면서도 미래세대에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발전이다. 이게 설명이 잘 돼 있네요. 틀린 거. 4번이죠.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협력 중요합니다. 나만 잘 지킨다고 주변 나라 안 지키면 특히나 환경에 대해서는 소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계획보다는 협약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자, 과학기술과 지속가능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자, 기업,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는 지속가능 발전의 배경이다. 지속가능 발전이 등장한 배경이다. 과학기술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한다.
환경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과학기술의 지나친 발전이므로 과학기술 영향을 축소해야 된다. 네,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럼 기억 니은 다 맞아요? 네. 아니죠. 오, 그 자신이 없어. 물어보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물어볼게요. 몇 번 했어요? 3번. 3번이요. 대답하지 않겠어요. 아이, 왜 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별거 아닌데. 아니, 자신 없어? 알았어, 물어. 몇 번 했어요? 3번. 3번. 다 선포했어? 잘했어요. 자, 3번.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나머진 다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별로 없는. 오늘 숙제가 지금 1년 동안 할 숙제 중에 제일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18쪽, 19쪽, 20쪽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18쪽부터 20쪽이요? 네. 안 푼 거랑 해서. 그리고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 예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오늘 보는 테스트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아니야.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은요, 뭐 한 거예요? 이제 과학이랑 우리 인류 문명 뭐 하여튼 우리 생활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쭉 배운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인 과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고,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걸 공부를 할 건데요. 생물을 구성하는 거 가장 기본적 단위가 이제 세포라는 거.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로 봅니다. 물론 우리 세포 안에도 구성이 있죠. 우리 배우겠지만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고, 그다음 그 식물로 따지면 염록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더 작은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 동물, 강아지. 모든 지금 현재 생물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따 그거 내가 읽을 거야. 나중에 우주에서 막 생명이 발견됐어. 막 그걸 조사했더니 이거 세포로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뭔가 다른 막 생각도 못한 걸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생물들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세포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자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뭐 모든 세포가 다 작은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세포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보이는 애들도 있죠?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보이는 세포. 그렇지. 잘하네요. 달걀은 세포 하나입니다. 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포라고 볼 수 있죠. 알 종류들. 알 종류들.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뭐 신경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중에 긴 애들도 있대요. 긴 애들. 1m 넘는 애들. 그러면 걔네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뭐 해부에서 막 분리하면 볼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큰 애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안에 구성하고 있는 애들, 여기 핵이나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과학책이나 이런 데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써 있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미토콘드리아였고 지금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서 단어를 발음을 바꿨다. 표준 그게 바뀌었어요.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비타민도 그냥 일상생활에선 비타민이라고 하지만 과학책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써 있고요. 스티로폼은 스타이로폼이라고 써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바꿨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주 원인은 그러니까 원 발음으로 발음하자는 거예요. 원 발음으로. 왜냐면 지금 바뀐 애들은 대부분 예전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단어라서요. 일본식 발음인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이게 다 일본식 발음이어서 일본을 거치기 전에 그 나라의 원 발음으로 우리가 발음하자고 해서 발음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이 스타이로폼이 됐고, 비타민이 바이타민이 됐고, 예전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썼던 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세포 안에서 있는 애예요. 기관이에요. 소기관. 그 다음에 여기 엽록체도 나오는데요. 엽록체랑 세포벽은 동물에게는 없고 식물에게만 있죠. 다음 주 같이 하지 마요. 자, 그래서 세포병 엽록체는 동물에게는 없고 식물에게만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엽록체. 엽록체가 하는 역할이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광합성이라고 했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한 장소. 그래서 양분을 엽록체에서 만들고요. 그래서 식물이 하는 거는 기대에너지랑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못하죠. 우린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죠. 그래서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그 먹이가 뭐예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만들죠. 양분을 얻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이런 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초록색이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고, 그 색소가 초록색 색소인데 얘가 빛을 흡수해요. 아까 빛에너지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엽록체도 초록색이고, 그래서 식물도 대부분 초록색을 띠는 거죠. 그 엽록체 때문에. 얘가 되게 많아요. 우리 현미경으로 입을 관찰하면 그 엽록체가 막 바글바글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을 띠는 거죠. 인간이 광합성을 하려면 일단 초록색이 돼요. 만약에 상상으로. 그러니까 인간도 먹이를 먹지 않고 만약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 아까 앞에서 뭐 유전자 조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단 엽록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초록색 인간이어야지. 헐크 알아요? 헐크?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항상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표 모양은 동물세포는 동글동글하고 식물세포는 각이 져 있어요. 모든 세포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세포벽에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벽의 유무. 동물세포 세포벽이 없어서 모양이 둥글둥글해요. 완전히 원은 아닙니다. 완전 정확하게 동그랗진 않아요. 그냥 대충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 있는 식물세포는 약간 각이 져 있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이랑 비교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래서 세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양이 모두 일정하진 않습니다. 세포가 모두 일정하진 않고요. 그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랑 이런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경세포는 길이가 1m에 달하고 가늘고 길죠. 왜냐면 신경세포는 자극과 반응,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길고 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적혈구는 동글동글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넛인데 구멍 안 뚫린 도넛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데 이 안쪽이 파여 있어요. 살짝. 너네 스카치 캔디라고 알아요? 스카치. 하여튼 그 사탕 이름이 스카치 캔디예요. 그거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어쨌든 얘는 적혈구잖아요. 왜 적혈구겠어요? 빨개서 적혈구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때문에 우리 혈액이 빨간 거야. 원래 혈액은요, 그러니까 원래 혈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액체 부분, 혈액의 액체 부분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투명하고 약간 노르스름한 정도?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피 하면 빨간 건 적혈구가 그만큼 여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적혈구가 아니면? 녹혈구면? 혈액이 녹색인 거지. 뭐 그런 애들도 있죠. 피가 빨간색이 아닌 애들이 있죠. 아니면 적혈구가 없는 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징어죠. 그 생선을 손질하면 피가 나요. 어머니들 옆에서 생선 손질하는 거 보시면 생선을 손질하면 피가 막 나. 내장 하면서 피가 이렇게 난다고요. 근데 오징어는 손질해도 피가 안 나요. 실제로 피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피가 적혈구가 없어서 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거죠, 혈액이. 목물이랑 다른 얘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몸의 적혈구 산소 운반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 상피세포라고 해서 주로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요렇게 요 모양으로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못 그리겠네. 하여튼 이게 딱 모양의 퍼즐처럼 지금 모양이 안 일정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덮인 모양이라서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넓적한 모양이고요. 얘가 뭐냐면 여기 있어.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지금 있어요. 얘가 오래되면 죽어요. 떨어져. 각질. 아니면 내가 힘을 줘서 막 비벼요. 그럼 때가 돼서 나오는 거지. 피부나 표면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상피세포는 그래서 넓적하고 평평한 모양으로 덮어서 안쪽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식물세포들도 나오네요. 그래서 식물세포는 이렇게 관찰하면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이런 형태. 왜냐면 세포벽이 있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동물세포는 대충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배우고 다음 시간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순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개체가 된다. 개체가 이제 이 한 사람, 한 명, 한 마리 아니면 한 그룹 이런 거 다 개체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내장기관이라고 해서 위, 간, 소장, 대장, 큰 창자, 작은 창자, 콩팥, 위 이런 애들은 기관인 거예요. 뭐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을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기관입니다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간들이 분류한 거예요. 참 분류하는 거 좋아합니다. 과학책을 보면 분류를 엄청 열심히 해놨어요. 인간 안에 있는 세포도 다 분류하고 이름 붙이고 동물들도 다 분류해놓고 그거가 단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했어요? 세포를 분류했어요. 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상피세포 해가지고 기능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양 비슷하고 기능하는 애들끼리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모양과 기능은 비슷한 세포들을 모아놔서 모인 묶음을 조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 중에 또
모여서 기능을 이루는 애들을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 기관 중에 같은 기능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계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위, 입, 위, 식도도 얘기하지. 입, 식도, 위, 그 다음에 저기 작은 창자, 소장, 그 다음 큰 창자, 대장, 항문까지 쭉 이어지는 거 소화에 속하는 기관들입니다. 소화계. 그리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처럼 여러 개들이 합쳐져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삼겹살, 우리가 돼지 삼겹살 먹잖아요. 그럼 얘는 조직들의 모임이긴 해요. 조직이 모여서 삼겹살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기관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특정 기능 수행하는 걸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따로 분류할 거고요. 자, 그러면 만약 이제 식물 분류 할 건데요. 여기 물관과 체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요. 기억이 나시니까? 언제 배우냐면요.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뭐 안에 쓸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뭐가 실려 있냐면, 그 빨간색 소에 백합줄기를 꼽으면 백합줄기가 빨갛게 그러니까 백합꽃이 붉게 변해요. 그리고 걔를 끈에다가 줄기를 잘라보면 빨간 점들이 찍혀 있고, 그 점들은 빨간색 소를 타고 간 물관의 흔적이다. 뭐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내용이랑 이렇게 이어진 내용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과학을 기억을 많이 할수록 중등과학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물론 아예 연관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도 있어요. 처음 배우는 애. 이런 건 좀 배우기 좀 더 힘든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배울 때. 자, 그래서 그때 물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요거 세포랑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까지 아마 나갈 거예요. 생물의 다양성에서. 여기 또 환경이랑 관련해서 또 생물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생물의 다양한 걸 배우는 거, 다양한 거. 그래서 뭐 생물 종이 다양하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종이 다양하고, 생태계가 다양하고. 생태계가 다양해야 생물의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죠. 사막이 없어.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종들은 우리나라에서 못 살지. 그러니까 상태가 다양하면 그만큼 생물도 다양하다. 그 대신 우리나라에는 갯벌이 좀 갯벌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럼 갯벌의 생물들은 다양하게 있다. 뭘 배울 거냐면,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변이. 요건 초등학교 때 안 배웠고, 변이. 처음 배운 내용. 변이는 한 종류인데, 같은 종인데 서로 다른 특징을 변이라고 합니다. 요게 다양하면 생물이 다양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물의 다양성에 들어가요. 변이. 그래서 나비가 같은 호랑나비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아니면 바지락도 그 바지락 껍질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면 얼룩말의 그 무늬도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 조금씩 달라요. 아니 뭐 인간으로 따지면 뭐 인간 지문도 조금씩 다 다르지. 뭐 이런 식의. 같은 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사자랑 호랑이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다른 종인데, 그쵸? 그거 말고 같은 종인데 가지는 다른 특징 해서 다음 주에 아마 여기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예습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오늘 일단은 너무 빨리 끝나서.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습을 좀 하고 수업 나가고, 예습은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처음 수업 시작하면 복습을 좀 하고 수업 진행하고. 복습하기 전에 뭐예요? 국제검사예요.
국제검사가 첫 번째